산이라는 것의 정의, 염기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원래 통과에서는 아레니우스 정의까지를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과 레벨에서 이미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까지를 다루게 됩니다. 즉 암모니아를 염기라고 하는 순간 이미 브랜스테드 로우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의를 한번 짚어보고, 특히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 가끔씩 화학 선생님들이 탄력을 받으면 하면 안 되는 범위까지 갑니다.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짝산짝염기 개념이에요. 현재 화학에서도 아마 그까지는 안 갈 걸로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화학 선생님들이 통과해서 하고 난리예요. 이제 그 개념 차이를 이야기할게요. 아레니우스에서의 산은 아레니우스 정의에선 수용액에서 수소이온 혹은 이제 이게 화원으로 가잖아. 수소이온이 아닌 H3O 플러스 옥소늄 이온을 제공해 주는 쪽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뭐라고 해야 해요? 화학 반응식.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성자를 제공한다는데, 사실 양성자가 수소이온이고 특히 물과 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온이 옥소늄 이온이에요. 즉, 요 세 가지는 사실 어떤 거라고 봐도 된다? 같은 물질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와 대항되는 염기란 아레니우스에서 뭐라고 한다? 수용액에서 OH- 이온을 제공하는 쪽을 염기라고 하고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화학 반응식, 아까 이야기한 이 P 플러스를 뭐 하는 쪽? 수용하는 쪽을 우리가 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 아레니우스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의 산염기 개념을 우리가 산성염기성 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이라는 물질은 가장 유명한 강산 중에 하나가 염산, 질산, 황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좀 하나 더 하자면 탄산. 가장 대표적인 염기는 NaOH. 여기서 NaOH라는 건 LiOH, KOH까지 그냥 포함. 이건 더 가로치자. Li나 K나 NaOH.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 두 가지고, 그 외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게
바로 NH3 암모니아예요. 얘가 좀 뭔가 다. 자,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이온을 제공한다는 거는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런데 주의할 거, 얘네들은요, 공유결합물입니다. 공유결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얘네들은 이온결합이란 말이야, 요 둘은. 얘는 이온결합이잖아. 얘는 다시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나 현화원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은근히 그 문제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전기분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수용액이 아니라 용융액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온결합물의 전기분해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수용액이라는 순간은 움직여야 되는 이온 안에 뭐도 같이 포함돼 버린다? 물에 의한 옥소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도 포함이 돼 버려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에 전기분해를 하겠답시고 물에다가 전해질로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해질 구하기 쉬운 게 소금이라고. 소금물로 전기분해하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죠. 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극에서 뭐가 나와야 돼? 산소가 나와야 되는데 소금을 전해질로 써버리면 염소랑 산소의 반응성 차이, 우리 산화환원 이야기할 때 그 반응성 차이 때문에 산소 대신에 뭐가 쫓겨나온다? 염소 기체가 쫓겨나요. 그러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다가 눈 떠보면 천국입니다. 아니면 병원이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부분 전해질로 질산칼륨을 쓰는 거는 칼륨이 양이온 중에 반응성이 졸라 큰 편에 속하고 질산이온이 음이온 중에 반응성이 졸라 큰 편에 속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무색 투명하고 이런저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자, 산을 이온화하면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뭐가 나온다? 수소이온이 나오고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이제 Cl-, NO3-, SO4E-, CO3E-. 자, 가운데 얘 이온. 자, 동주 말해봐. 자, 여기 음이온 말해봐. 아세트산 음이온. 내 일부러 이거 남겼지. 자, 말해봐. 어허이. C, H, 3, C, O, 마이너스. 카복실기라 그러죠. 통과 앞에 1학기에 졸라 많이 나왔는데 아미노산에도 붙어 있고. 요런 구조를 가지는 게 카복실기란 말이야. 얘가 날아가는 게 H 플러스라고. 그럼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COO 마이너스로 끝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멘탈 헷갈리게 하는 게 산 중에 폼산이라고 있어요. 폼산 혹은 포름산. 다른 말로는 개미산. 화학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HCOOH야. 얘가 이온화되면 H 플러스랑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자, 음이온 화학식 불러봅시다. 퀴즈 어느 게 떨어지게. 찍어봐, 어느 게 떨어지게.
이게 떨어질까요? 얘가 떨어질까요?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끝에 COOH라는 게 우리 화학식, 화학원 공부 조금 시간 했잖아. 거기 시성식 개념 있잖아요. 독특한 작용기는 작용기 자체의 형상 구조를 화학식에 남긴다. COOH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이 카복실기가 똑같다고. 즉 HCOH는 요 앞에 H 붙어 있는 거야. 공유결합으로. 그럼 떨어지는 게 얘가 아니라 얘가 떨어져야 돼요. 알겠지? 그냥 토막 상식입니다. 아씨, 이거 너무 새 건데. 얘나 몰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산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산의 공통적인 성질, 즉 H 플러스 이온이 가지는 성질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성. 무슨 맛? 신맛이 나고.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생기고, 대부분의 금속에, 많은 수의 금속에 산을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그리고 탄산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석회질이에요. 그러니까 탄산이온으로 되어 있는 화학결합, 이온결합으로 된 암석을 탄산염 광물이라고 하거든. 걔네들이 포함된 거에 산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석회석, 방해석, 대리석, 달걀껍질, 산호초예요. 다 석회질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시학 색깔은 뒤에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염기는 화학 반응을 시키면 요렇게 되고, 자, 요 부분. 암모니아는 봐봐. 수용액에서 OH 이온을 제공해 준다 그랬는데, 그지? 근데 암모니아 분자에는 OH 작용기가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전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가 뭐랑 결합해야지만, 물이랑 결합해야지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염기성이라는 말이 염기가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 그리고 걔네들이 바로 수산화이온이 가지는 성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염기성은 맛이 써요. 생물체, 우리가 특히 사람이 무언가를 먹을 때 맛이 쓰다는 말은 그거 독이라는 소리예요, 사람한테. 근데 난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얘는 수용액이 됐든 용융액이 됐든 이온화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생깁니다. 얘 빼고. 기본적으로 염기성은
단백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에게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 이 염기성 물질, 특히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뚜러뻥 약 있죠. 세면대나 이런 데 막혔을 때 그 약 부어놓고 30분 뒤에 물 내리면 쑥 내려간다는 그 약의 주성분이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이소 가면 선생님이 딱 한 번씩 그 집에 되게 오랜만에 그 후드 청소를 해야 될 때 싱크대 후드 있잖아. 그거 기름때 뺄 때 한 번씩 사서 쓰는 약이 있어요. PB1이라고 그 다이소 가면 팝니다. 뿌리는. 그 장갑 끼고 만져야 될 정도로 강한 염기성 용액이에요. 기름때 껴있잖아. 후드망에. 쫙 뿌리고 가만히 나누면 두루룩 녹아내립니다. 몸에는 별로 안 좋겠다. 그치? 자, 단백질을 용해하는 성질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수산화리튬, 특히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으로 만드는 게 뭐가 있냐면 비누가 있어요. 우리가 수지라고 부르는 그 기름 글리세린 성분하고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반응시키면 글리세린화 나트륨, 글리세린화 칼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비누라고 해요. 지방산 고리 끝에 나트륨이나 지방산 끝에 고리, 글리세린 고리가 되고 그 뒤에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 붙은 걸 비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손 씻으면 손이 어떻게 돼? 미끌미끌해지죠? 어떻게 된 거다? 네, 녹은 겁니다. 우리 피부에는 이미 죽어있는 세포층이 한 몇 겹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각질이라 그래. 걔네들을 녹이면서 각질에 같이 갇혀있던 반쯤 죽은 세균들을 같이 녹여버리는 거예요. 비누로 손 씻는 거죠. 그게 되게 청결과 소독에 중요한 역할입니다. 집에 가서 씻으라고. 오케이? 자, 요 화학식이 이제 문제죠. 구조적으로 따져보자면 여기에 얘가 붙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구조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원래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요 자리에 물에서 들어온 H+가 와서 붙는 거예요. 저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공유받으면서. 그러니까 얘네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와서 붙은 거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수소를 받았죠. 양성자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염기, 얘가 양성자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 반응에서는 물이 산의 역할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얘가 역반응으로 돌아가면 얘가 산, 얘가 염기가 되겠지. 그게 브랜스테드 롤리의 짝산 짝염기 개념이 되는 거야. 혹시나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전에 과학쌤한테 그래 설명을 들었던 그게 이거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내긴 해요. 짝산 짝염기까지는. 근데 이 개념은 뭐 해야 된다? 알아둬야 된다. 오케이? 자, 일단 이거 필기. 자, 지시약이란 사실은 주변 환경의 주변의 환경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변하게 되는 물질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시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이온이나 물질이 있어. 얘가 주위의 수소 농도가 높으면 얘가 수소와 결합한 상태가 되고, 수소 농도가 높을 때는 H랑 결합하게 되고요. 한 덩어리로. 수소 농도가 낮을 때는 그 물질하고 그냥 H이온하고 완전히 갈라서 버려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물질의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수소 농도가 높은 쪽인지 낮은 쪽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지? 특히 우리 산성, 중성, 염기성 혹은 중화 반응, 화학에 가서 배울 건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pH라는 개념 있잖아요. 잠시만, 너희들 화학 원 조금 들었지, 앞부분은? 그러면은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알겠네? 이렇게 대괄호 치고 안에 이온을 적으면 수소이온의 몰 농도란 말이야, 결국. pH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되거든. 상용 로그, 미수가 10인 로그에서 H3O 플러스 이온의 몰 농도인데, 참고로 물의 자동 이온화 값이 물에 포함된 옥소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25도씨 기준으로 10의 마이너스 14승이란 말이야. 자연 상태에서. 이 말은 얘네들 각자가 농도가 얼마씩이다?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인 거죠. 중성이니까 얘랑 같은 수가 된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증류수, 완전 증류수, 뭐 반도체 만들 때 쓴다는 초증류수, 초순수, 그런 물도 얘랑 얘가 요 농도로 이온화돼 있는 거예요. 극히 소량이지, 몰 농도로 10의 마이너스 7승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25도씨 기준으로 얘랑 10의 마이너스 7승씩이니까 그때 pH는 7이겠죠. 마이너스 로그니까. 그리고 pH 값과 pOH 값을 합하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오는 거고, pH 숫자 1 차이는 농도 몇 배 차이다? 10배 차이가 된다고.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pH 설명 좀 하려고. 우리가 지시약 암기 툴이 있습니다. 요까지만 적으면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입니다. 산성과 중성일 때는 pH 값이, 산성과 중성일 때 지시약의 색깔은 투명해요. 색깔이 없어. 근데 염기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빨갛게 돼.
메틸오렌지입니다. 얘도 산성일 때만 빨간색이야. 그리고 주의할 게 중성까지 노란색이 자리를 잡아요. 빨주노가 아니라 빨노노에 가까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지시약 중에 하나죠. BTB 용액의 지시약 색깔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pH 7에서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7보다도 더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염기성을 검사하는 시약이 되겠지. 메틸오렌지는 pH 7을 기준으로 7보다 훨씬 더 산성일 때 빨간색이 나타나고 나머지 영역에서 노란색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케이? 그에 반해 BTB는요? 요런 느낌에 가까워요. 딱 중성일 때만 녹색이 나오고 그거보다 산성일 때, 그거보다 염기성일 때 색깔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래서 대부분 BTB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처럼 정확한 수치값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가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이 자세한 pH값 혹은 pOH값을 구할 때 지시약 가지고 구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다. 그냥 우리가 참고로 하는 정도로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죠? 리트머스 색깔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전기분해 개념이 나오는데 봐봐. 푸른 리트머스에 전해질로 KNO3를 놓고 염산이 적셔져 있는 실을 놓은 뒤에 이쪽에 플러스 전극, 여기에 마이너스 전극을 꽂으면 결국 봐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온들이 있겠죠?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음이온, 플러스 극을 향해 달릴 거고, 양이온은 어디를?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건 누구다? H 플러스 이온이 산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나머지가 원래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었는데 빨간색이 실에서부터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러면 반대로 빨간 리트머스에 역시 KNO3를 놓고 어떻게 이번에는 암모니아수 적신실을 놓고 똑같이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놓으면 여기에 있을 이온은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고 음이온은 플러스로 양이온은 마이너스로 가는데 빨간색 리트머스니까 지금 전체가 원래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었는데 파란 색깔이 어느 쪽으로 번져나가게 된다? 얘가 파란색을 만드니까 플러스극 쪽으로 색깔이 번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기적인 전기분해가 된다는 말은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 즉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도 이온이니까 전해질 내에서 전압을 받으면 양쪽으로 분리돼서 이동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 정리. 요거까지 정리하고 나면 저기 67쪽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중화 반응이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생기고 염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중화열이라는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알자이온 반응, 즉 실제로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적은 반응식을 적으면 산이니까 뭐가 될까요? H 플러스가 되겠지? 염기니까 OH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 둘의 반응으로 물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난다? 반응열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산에서 수소 뺀 음이온, 염기에서 수산화 뺀 양이온이 결합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반응을 한번 볼까?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둘 다 강산 강염기입니다. 마시면 둘 다 죽겠죠. 맞지? 얘네들을 완전히 동일한 농도로 만들어서 화학 반응을 시키면 물과 염화나트륨이 생기죠. 맞지? 그럼 이 반응에서 우리가 알자이온 반응식을 따지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H2O가 되는 거고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그건 뭐야?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가 NaCl이라고 우리가 쓰지만 얘는 액상을 뭐로 쓰죠 우리가? 수용액으로 쓰잖아. 사실 수용액 상태의 NaCl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인 상태 그대로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반응을 안 한 거죠 사실은. 그지? 단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염 중에 불용성, 특히 불용성 염이나 난용성 염, 불용이면 용해되지 않는다죠. 난용성이면 용해되기 어렵다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하고 앙금은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다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얘네들이 아니면 사실은 반응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죠. 그냥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짜이온 반응식을 봤을 때 결국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비는 몇 대 몇? 그렇지. 반응비는 개수비니까 1대1로 반응한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화학 원 때 배운 식이라면 이게 되는 거지. MV.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입자수잖아요. 몰수가 되잖아. 산의 MV와 염기의 MV가 같아야지 개수비가 1대1이 돼서 반응이 딱 맞게 되겠죠. 그지? 만약에 이게 1가산, 2가산을 따진다면 NMV가 될 거고 화학 원에서 가리키는 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염산이나 질산은 1가산, 황산, 탄산은 수소가 2개 나오니까 2가산. 그 1가냐 2가냐가 N에 들어가는 거. M은 그 산 혹은 염기성 용액의 몰 농도, V는 부피가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H 플러스 이온의 입자수와 OH 마이너스 입자수가 같을 때 우리는 무슨 반응? 중화 반응이다. 중화가 되었다. 거기를 중화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중화점을 찾아라. 자, 중화점을 찾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시하게 색깔 변화로 완벽하게 된다, 안 된다? 아까 우리 pH 그래프 그릴 때 보여줬잖아요. 완벽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혼합 용액의 온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중화점을 찾는데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이나 염기 용액의 양에 염기 혹은 산 용액을 하나를 일정하게 주고 하나를 이렇게 주는,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겠지. 어쨌거나 중화점인 곳은 여기가 중화점, 여기는 여기가 중화점이겠죠. 농도가 같다고 한다면. 근데 요걸 잘 봐야 돼. 이런 그래프,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앞에 거는 중화 반응이 일어난 양, 결국은 발열량이겠죠. 쭉 상승하다가 중화점 이후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잖아. 맞지? 이 경우는 발열량 그래프 자체가 대칭으로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혼합 용액의 농도도 얘는 이 대칭으로 이렇게 되겠지? 맞죠? 얘는 얘도 떨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기울기가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도 양쪽이 약간 대칭은 아니더라도 떨어지게 된다는 건 맞아요. 왜? 발열량은 일정한데 그 열을 나눠받아야 되는 혼합 용액의 양 자체가 늘잖아. 맞지? 얘는 혼합 용액의 양은 일정한데 그냥 발열량이 줄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어느 점이 중화점이다? 노란색 선이 온도란 말이야. 온도가 최고점이 되는 곳이 중화점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다? 이온수. 혼합 용액에 이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이온 개수는 일정하게 가다가 증가해요. 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온수도 줄었다 늘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합친 용액의 이온 개수를 잡아보면 봐봐. 한 부피당 이온 하나씩 있다고 치면 여기는 16개죠. 여기는 2개, 6개, 4개가 되니까 12개가 될 거 아니야. 얘는 4개, 4개, 8개가 돼요. 8시 12개, 여기 16개가 돼요. 이온수도 이렇게 돼. 그런데 전기 전도도가 요 녹색이 전도도예요. 하늘색이 이온수. 농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전기 전도도는. 요 양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디를 중화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온도가 제일 높은 점, 전기 전도도가 제일 낮은 점. 온도가 제일 높은 점, 전기 전도도가 제일 낮은 점이 뭐가 된다? 중화점이 된다. 지시약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자, 이런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70쪽 봐보세요. 자, 일단 우리 양치질. 예시들은 양치질. 우리 이빨에 충치가 생기는 거는 충치균이 이빨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충치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성물질이 생겨요. 그 산성물질이 여러분들 이빨에 있는 그 이빨 부분, 석회질 부분을 녹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충치야. 그래서 우리가 양치할 때 쓰는 치약은 약연기성을 띠게 된다. 세균을 죽이는 효과도 있지만 산성화된 물질을 계속 중화시켜내면 이빨이 녹아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선 요리할 때 레몬즙 뿌리는 경우 많잖아. 일본의 초밥도 있고 우리나라 초무침도 있고 생선회 같은 거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서양 요리의 카르파치오 이런 것도 맞지? 그런데 선생님이 절대 안 가는 횟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생선회에 레몬즙 짜주는 횟집들이 간혹 있어.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접시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생선은 내가 10분 전에 20분 전에 밑에 어시장에서 사들고 올라간 생선이잖아. 그럼 방금 돌아가신 분이잖아. 부패가 됐을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원래 육고기도 그렇고 생선고기도 그렇고 사망한 순간부터 생선이나 고기 안에 있는 자체 효소에 의해서 일종의 소화 과정, 분해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나 이노신산 같은 맛성분으로 변해가고 그게 감칠맛이라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생선회가 일본 스타일인 거예요. 걔네들은 죽은 생선을 사와서 수분을 잘 제거하고 숙성시킨 회를 먹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일본
요리 만화에 나오는 회의 느낌이 나오는 거야. 초밥을 입에 넣었는데 밥알과 생선살이 풀어지면서 화라락 녹아 들어간다. 뭐 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생선회나 초밥이 그렇게 되냐? 안 되지. 왜? 우리나라는 식감에 목숨을 거는 나라잖아. 생선회를 집어서 입에 넣고 씹었어. 씹히는 것도 없이 상 녹아 들어가는 걸 맛있다고 느껴. 이거 회 오늘 물이 왜 이래 이렇게 어른들 보면. 그치? 우리나라는 생선회란 쫄깃쫄깃하게 씹고 이빨을 버텨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후경직. 죽은 지 얼마 안 된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단백질의 응축 현상. 쉽게 말하면 시체가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즐기는 거야. 그럼 숙성시킨 회는 그게 일어나 안 일어나? 굳은 뒤에 굳은 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를 즐기는 게 일본 회고 우리나라 회는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즐기는 회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밥을 씹어도 회가 안 녹죠. 그지? 그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 방금 돌아가셨을 분인데 왜 생선 사료에 식초를 붓지? 레몬즙을 뿌리지? 우리가 생선이 썩었을 때 나는 비린내 있잖아요. 부패된 냄새, 상한 생선 냄새.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실제로 염기성이니까 독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탈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막는 방법 중에 뭐를 뿌린다? 식초를 뿌리면 염기성이랑 식초, 산성이 만나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중화되겠지. 그러면 그 독성이 어떻게 된다? 상당수 줄어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초밥이 즉석식품이 아니라 도시락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전쟁에 나가는 자기 아들 혹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도 한참 뒤에서도 먹어도 상하지 않게 밥이랑 생선을 먹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밥에다가 식초를 들이부어서 비비고 생선살도 식초에 담가서 절인 거로. 그러면 얘가 쉽게 썩는다 안 썩는다? 잘 안 상하겠지. 식초에 절여져 있으니까. 그거를 위한 음식이었다고. 그런데 신선한 생선살에 식초를 레몬즙을 방금 돌아가신 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돌아가신 분은 냉장고 안에 있고 냉장고 안에 계시던 분이 나온 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비린내가 올라올 수가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적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이모님들이 본능적으로 레몬즙을 생선사리에 그 살 익어버립니다. 식초 나오면. 허옇게 바뀌죠. 그 익은 거예요. 산성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른들 술 마시고 나서 제산제 드시는 거. 위 내벽에 술을 먹으면 보호 점막이 녹아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게 위산이 나오니까 속쓰린 거야. 그러면 그 위산을 줄여야 되니까 중화제로 염기성 물질을 먹는 거야. 약염기성을. 그게 그 하얀 색깔 각종 약들 있죠. 현탁에 무슨 겔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중화고요. 곤충, 특히 벌이나 개미 등에 물렸을 때는 암모니아수를 바르거나 비눗물을 바르라고 하잖아. 곤충 독이 산성독이라서 그래요. 자, 저거 왜 저런지 모르겠지만 신김치에는 베이킹소다 넣으면 신김치 맛 줍니다. 신맛이 없어지는 거고 중화조 역시. 수영장에서 소독, 그 물에다가 염소 소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이물질이나 이런 거에 산성 성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같은 걸로 중화시키고 소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연에 있는 산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기 나오는 길에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켜서 매연 성분을 줄이고, 특히 토양은 우리가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은 특히 산성 물질이 많아요. 화학 비료가 산성이 많단 말이야. 요산, 질산 이런 것들.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가 될 때 뭐를 한다? 염기성 물질, 원래는 석회가루를 많이 뿌렸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양식하는 해산물 중에 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굴을 먹고 나면 굴 껍데기가 엄청나게 생기지. 그래서 그 굴 껍데기를 활용한 약염기성 물질을 만들어서 봄에 밭을 갈 때 토양 중화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땅도 중화되고 뭐도 된다? 염기성 물질이 미네랄이 돼서 중화된 뒤에 남은 물질이 식물이나 이런 것들 잘 자라게 도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뒤에 저기 71쪽 빨리 풀어보세요. 자, 에너지 출입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나는 이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이제 내가 원래 메인이 화학이 아니고 물리잖아. 그죠? 그럼 나 이제 내 스타일대로 이 단원을 새롭게 재조합해서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에너지 중에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와 평균 위치 에너지 합을 입자수만큼 곱한 거를 내부 에너지라 그래.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입자가 자발적인 운동, 병진 운동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위치 에너지는 mgh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 kx 제곱을 말하는 거야. 입자들은 예를 들어 고체 같은 경우는 결정 위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를 한다? 탄성력 진동 운동을 하죠. 이 탄성 진동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위치면은 0이겠지. 근데 얘가 정위치에서 일정한 변이를 가지고 흔들리는 지점에 대해서는 2분의 1 kx 제곱 탄성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위치에서 사실은 가장 빠를 거 아니에요, 속력이. 그러면 그때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평균값 합계를 입자수만큼 곱하면 그 물질의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이 값이 중요한 게 뭐냐? 절도온도에 비례해요. 그리고 온도가 같다면, 그리고 하나 더, 온도가 같다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클까? 그치. 솔리드보다 리퀴드보다 가스상이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는 뭐예요? 그러면 원자 간에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때 결합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뭐가 있냐면 광합성과 호흡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화학 에너지를 설명할 때. 봐봐. 이산화탄소와 물을 빛에너지를 넣어서
광합성을 유도해내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다? 이 분자를 포도당이라는 큰 분자로 만들면서 그럼 화학 결합이 더 많아지잖아. 그 결합의 빛에너지가 추가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를 비교하면 어느 쪽의 에너지가 더 크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호흡을 시켜버리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 방출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일단 요것만 좀 필기해 봐봐. 그 뒤에 거 설명 이어갈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요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개와 주위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얘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주위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얘가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이고 그 주변의 환경인 거지.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주위에서 가열을 시킨다, 냉각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화학에서는 물질의 입장에서 열을 흡수한다, 열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열을 흡수했으니까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 좋아 열 흡수, 열 방출이지만 사실 여기서 열이라는 말은 그냥 각종 종류의 에너지잖아. 빛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하는 거에 굳이 열이 아니라도 된다고. 전기를 내거나 빛을 내거나 이런 것도 다 흡열 발열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물리적 변화는 물리적 변화, 특히 뭐 상태 변화가 일어나거나 혹은 혼합물을 만드는 변화에서 이런 경우에서 흡열 발열의 이해가 있다는 거지. 일단 흡열은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가는 반응들이 흡열이고, 물에 소금을 녹이는 거. 사실은 염화나트륨 결정이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분리돼서 물에 녹아서 이 이온들이 물 입자들과 함께 운동하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맞지? 고체로 멈춰있던 것보다 수용액 상태로, 녹은 상태로 이온이 같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주위에서부터 열을 흡수해버린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냉동실 쓰지 않고 슬러시 만들기가 가능해요. 이거 방학 때 과학탐구나 자유탐구 이런 거 과제거리 없으면 집에서 슬러시 만드는 거 하나 짧게 보고서 써도 돼. 큰 보울에 그릇이, 스텐 그릇이 2개 필요해요. 커다란 그릇 하나에 우리 저기 편의점 얼음 파는 거 있잖아. 깨 부숴가지고 바닥에 좀 깔고, 아니면 집에서 얼음 얼린 거 해도 돼요. 깔고 거기에 얼음이랑 물을 조금 해가 약간 얼음이 자작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얼음만 두는 게 아니라 소금을 좀 왕창 때려 부어요. 얼음물에. 그럼 어떻게 된다? 물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나고 열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점 내림과 열 흡수가 같이 일어나니까 그 소금물, 얼음 소금물의 온도는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져. 영하 10몇 도까지 떨어져, 그게.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다른 작은 스탱볼에다가 우리가 슬러시 만들고 싶은 음료수랑
음료수 같은 거 부어놓고 막 계속 휘저으면 어떻게 된다? 살얼음 열면서 슬러시가 만들어져요. 냉동기가 필요 없는 거지. 굳이.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흡연. 근데 비슷한데 이거는 케이스를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발열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뭔가를 경우에 황산물에 녹이면 발열합니다. 근데 발열 반응은 우리 속고 반죽 응고되면은 발열돼요. 부러져봐서 알잖아. 어디 부러져가지고 깁스 해봐서 알잖아요. 깁스 굳어갈 때 어떻게 돼? 따뜻해지죠. 그게 뭐냐면 산화칼슘 소석회 가루가 물에 녹아서 수산화칼슘이 되고 얘네들이 고체로 응고되는 과정에서 열이 나요.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라핀 같은 거 물리치료할 때 양초 비슷한 거에 손 담궜다 꺼냈다 담궜다 꺼냈다 담궜다 꺼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파라핀이 굳으면서 열나죠. 그 상태만 발열 반응은 그럼 이것 막 기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석고가 응고하는 거 이런 건 발열 반응인데 상태 변화, 물리적 변화에서 나는 열이죠. 그지? 이거 말고 그 외에 각종 예시들을 외워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거기 예시들 한번 읽어봐봐. 그 다음 바닥에 나오는 화학 반응에서의 예시. 일단 물리 반응 여기서 한번 끄고 화학 반응 좀 이따 설명 한 번 더 연결해 줄 테니까 물리적 반응의 예시들 읽어보고 요거 일단 필기 연결해서 해놓고 계속 갑시다. 자, 이거 정리. 결론적으로 봐봐.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다라는 말은 그렇게 봐도 되지. 반응물이 고분자, 생성물이 저분자일 수 있잖아. 왜? 결합이 많으면 그 안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고분자 물질도 있지만 물질대가 있었죠. 그거랑 연계해 봐도 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지만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열이 방출되어야 되는 거고. 흡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다면 실제 화학 반응은 이런 경로로 일어나지만 요 에너지 높이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기는 관점이 되겠지.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얘가 동화일 거고 얘가 이화겠죠. 물질 대사로만 따진다면. 맞지? 그리고 에너지 방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화의 호흡, 그리고 소화, 연소, 그러니까 당연히 산화,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운 거 중화. 산화가 나오니까 부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 반응에 속하는 거고. 흡열, 동화니까 단백질 합성이나 광합성이 되는데 잘 봐봐. 광합성이나 광분해는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빛을 흡수해야 되죠. 빛을 흡수해서 고분자를 만들거나 우리 표백제 같은 경우 빛을 쬐어주면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뭐 때나 이런 성분을 분해해서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 이런 거 TV 광고들 하잖아요. 빨래 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 질산 같은 경우 산염기에서 산별 특징을 굳이 외우진 않는데
질산 같은 경우는 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갈색 병에 넣어서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캐비넷 속에. 왜? 빛을 받으면 안 돼.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갈색 병에 어두운 캐비넷 안에 보관한단 말이야. 빛을 받으면 분해된다는 소리죠. 그런 거 광분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전기를 받으면 전기분해가 일어날 거고, 열을 받으면 열분해도 일어나겠죠. 열분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베이킹 파우더. 우리 달고나 만들 때 확 부풀어 오르는 거.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받아서 분해되는 거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도 다 흡열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 그 외에 이제 암기팁이 중학교 3학년 시험 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기팁에 땡땡 암모늄은 전부 다 흡열이었잖아. 질산 암모늄하고 뭐 염화 바륨 이런 거 반응한다는, 질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에다가 물하고 녹인다든지, 그럼 온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 소금물 물에 녹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흡열 반응의 예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응 전후의 에너지 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걸 해가지고 구별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 이런 종류의 반응들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발열 반응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군대 갔을 때 쓸 수 있는 전투식량이나 등산객들이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량용, 비상식량 포장지로 쓸 수 있겠지. 왜? 굳이 산에서 불을 데피지 않아도 뭐 물만 넣어준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캡슐을 터트림으로써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내게 하면 음식을 따뜻하게 데피는데 불 안 피워도 되겠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캡슐 같은 거를 터트리거나 물을 넣으면 그 팩 자체의 온도가 어떻게 급격하게 내려가게 만드는 화학 반응도 시킬 수 있잖아. 흡열 반응을 일으키면. 그럼 산에 갔는데 너무 더운데 물 같은 거, 음료 같은 거 시원하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는 보냉팩, 혹은 음식을 데필 수 있는 보온팩, 가열팩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고, 그거는 굳이 이런 음식 아니더라도 찜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 순간적으로 온도를 내려야 될 필요나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흡열 발열 반응을 응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 중에 우리 주변에 간단하게 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교내 각종 탐구 과제, 수행평가 과제 같은 걸 제출할 때, 자유탐구 과제, 보고서 제출 이런 거 할 때 간단하게 사진 찍으면서, 동영상 찍으면서 포도 주스나 포도 맛 사이다, 뭐 파인애플 맛 사이다 막 소금물 해가지고 흡열 반응 시키면 슬러시 되는 거. 이거 얼마 전에 냉부에서 나왔더라. 그러면 탐구 그거 냉장고를 부탁해 보다가 저렇게 되는 걸 봤는데 저게 진짜 되는지 궁금해서 해봤고, 그러면 탐구 과제는 뭐야? 소금물 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금하고 얼음 양을 고정시켜 놓고 물의 양에 따라서, 혹은 소금을 얼마만큼 때려 박을 때 가장 온도가 잘 떨어지느냐, 그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한 탐구다. 이렇게 하면은 탐구 목적도 나오잖아. 궁금한 거 해결하는 거잖아.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실험으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에 체온계 정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 좀 간단하게 보고서 하나 뚝딱. 그렇게 쌓아놓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나 도움이 된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뒤에 그런 예시들하고 쭉 체크한 뒤에 저기 80쪽 하고 저기 88쪽, 아니 83쪽 두 바닥 한번, 그 81, 82는 예시들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적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빨리 80쪽, 83쪽.